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가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OECD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3월 전망치 1.6%보다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또한 IMF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4월 이후 4차례나 연속해서 하향 조정했죠.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함께 떨어지는 거라면 그나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악화를 지속하던 세계 경제 상황은 올해 들어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홀로 추락 중인 우리 경제, 이유가 뭘까요? 정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6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6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상담받고 시원한 커피 쿠폰도 받으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에서 안동 소주의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잠시 후 권기창 안동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은 5인회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꺼낸 5인회 얘기로 지금 떠들썩한데요. 네.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5인회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용호 의원이 이제 약간 잘못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가 완전히 잘못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측근 모임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괜히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조금 비선 실세 같은 느낌 나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당대표가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작은 그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대표마저도 이제 좀 패싱되는 일은 없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는 당대표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든 아니면 꼭 당직이 없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 있는 것, 그 자체를 그렇게까지 폄하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당대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하든, 당대표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과 공식적인 라인에서 일을 추진하면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연스러운 건데, 당연하고. 네. 비선 라인에서 당대표를 패싱하고 당사무로 좌지우지한다.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네. 지적한 거 아닐까요? 이용호 의원이?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용호 의원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고 본인은 발언을 취소한다라고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용호 의원이 좀 전체적으로 발언도 신중하지 못했지만은 대응도 좀 프로답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발언을 취소하니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총장이나 이런 아침에 하는 전략회의 멤버들을 얘기한 거였다. 네. 내가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말실수를 했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로 좀 뭔가 밝힐 수 없는 멤버들이 있는 거냐 하는 의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이게 뭐 누구를 의미했는지는 이용호 의원 본인만 알겠지만은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우리 지금 최고위원들이 너무 좀 존재감을 좀 잘 못 보여주고 있고 네.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그 무게감을 좀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많이 회자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지도부한테는 좀 뭐랄까요 하나의 경고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자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 했잖아요. 네. 5인에 분명히 있다. 명단 공개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죠. 명단 공개. 네,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뭐, 또 이준석 대표가 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도 했더라고요. 뭐, 자기가 하기 전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네. SNS를 통해서는 어떤 그 5인 회록 손꼽히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뭐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5인회가 이용호 의원이 얘기한 5인회랑 같은지 다른지 뭐 알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최고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자력이 뭐 일부 있겠지만은 그 용산의 입김이 많이 작용해서 출범한 지도부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과연 누가 실세냐, 그리고 또 공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천 권한을 실제로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는 아마 네.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태용호 의원이 사퇴해서 생긴 그 빈자리,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바로 내일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역 의원 아무도 출사표를 내지 않은 그런 상태.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원래는 그 총선 공천 시즌에 최고위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최고위원은 공천에서 자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최고위원을 공천에서 뭐 어떻게 쉽게 자르겠습니까? 이제 다만 부담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이 수도권 출마 요구 같은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소속 이제 의원들이 비중이 좀 높고 조금 이제 그 태영호 뭐 김재원 조수진 이런 분들의 예를 봐가지고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만은 저는 대구 경북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최고위원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경북에 계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가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중앙에서도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아무래도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보면 뭐 주호영 의원이나 뭐 몇 분 계십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 중앙에서 이슈 주도를 해나가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최고위원도 좀 해보고 자기가 이제 그런 걸 좀 훈련을 해야지 사실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현역 의원이 아무도 도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좀 그냥 안정적으로 지역구만 챙기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당이나 우리 지역 전체를 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평가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도 그렇고 당대표도 지금 힘이 많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보이고 혹시 이런 상태를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노리고 전당대회 때 이렇게 관여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질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요인은 있을 겁니다. 일단 첫째로는 민주당 쪽에서 이슈가 워낙 많이 터졌죠. 뭐 돈봉투, 김남국 의원 코인, 뭐 이제 최근에는 이래경 뭐 혁신위원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주목을 못 받는 것도 뭐 물론 이유긴 이유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요 이게 장기 프로젝트나 분업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들도 보면 뭐 일주일에 2번씩 민주당 때리는 발언이나 뭐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코멘트는 하는데
사실 그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민주당 때리는 얘기야 뭐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좀 자연스러운 얘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또 임팩트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보면은 이렇게 민주당이 좀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좀 장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뭔가 이제 좀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들도 발표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지금 여당의 존재감이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뭐 무한도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 그냥 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좀 길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발표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 내부에서 역할 분담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거는 결국은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샌가 좀 저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좀 약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정책들을 팍팍 발표를 하면 지금 지지도가 팍팍 올라갈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죠. 기승탄 상태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 선임과 또 즉각 사퇴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자, 이번 이래경 사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뭐랄까요. 이게 중견기업만도 못하게 주목국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민주당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실에서도 간혹 가다가 뭐, 인사 참사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또 국민의힘에서 발표하는 인사들도 뭐,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우들이 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이래경 씨 사태를 보면서 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발표하고 고작 1시간 내에 기자분들이 SNS를 보고 송곳 같은 질문들을 쏟아냈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자분들이 1시간 만에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 휘하에 있는 당직자들에게 이분 뭐 공개된 것 중에 문제될 거 없는지 한번 좀 찾아서 보고서 한번 올려봐라라고만 했어도 당연히 찾을 수 있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정도 되면은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도 뭐 수십 명, 수백 명일 거고 의원들 보좌진까지 하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렇게 큰 조직을 갖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어찌 보면은 그냥 뭐 한두 사람의 추천만 받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갖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제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이 조직 정비를 조금 고민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격과 너무 정당 운영의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정당이 임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뭐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예,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1시간 만에 다 검색이 되는데 알면서도 밀어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대통령실과 똑같은 그런 인사 참사를 보여줬다.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연스럽게 그 이동관 내정 아직 정식 내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리. 이것도 똑같은 맥락 아닐까요? 지금 왜냐면은 이거 지금 아들 학폭 논란이 이거 점점 심각해지고 있네요. 보니까. 네, 저도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는 몰라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로 뭐 어떤 권력이 작용해가지고 실제 뭐 학폭 뭐 관련한 어떤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국민 눈높이에 당연히 안 맞는 인사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지금 또 뭐 이동관 전 수석 측에서는 뭐 서로 지금도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 뭐 사실관계가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공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최근에 뭐 덧글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폭 관련한 그런 문제로 또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를 굳이 너무 또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좀 저로서는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통령실과 또 여당의 큰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폭의 내용 보니까 뭐 상당히 좀 심각하고 잔혹하고 게다가 이제 아빠 찬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 근데 지금 이 아들 학폭 논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 언론장관 MB 시절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정현주 KBS 사장 해임 건도 연루돼 있고 YTN 기자 6명 해임되고 MBC 그 광우병 그 PD 담당 PD도 수사까지 있었던 그 당시 언론 장악의 가장 핵심인 그런 인물로서 학폭 논란이 없었어도 아마 상당한 지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이제 학폭 논란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밀어붙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론의 추이를 하루 이틀 정도 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동관이라고 하는 인물도 인물이지만은 지금 뭐 이런저런 언론과 관련해서 좀 잡음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코 좋지가 않거든요. 이게 물론 언론이 100% 마음에 드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항상 뭐 조중동 탓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판적인 언론도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의 국민들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인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더 엄격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동력이나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언론과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그리고 요새는 또 국민들이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검증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 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랄까요? 그 과민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뭐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지금 뭐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1분 정도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깜짝 놀랄 만한 걸 해야 됩니다. 깜짝 놀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본인을 굉장히 반대하는 뭐 이상민이나 조응천이나 박용진이나 이런 분들한테 혁신위원장 제안을 한다든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참 여유가 있고 품이 넓구나라고 하는 어떤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은 아예 좀 충격적인 수단을 좀 써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저는 물러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나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전통주의 산업화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 안동시에서는 안동 소주의 세계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곧 민선 8기 1년이 되죠. 안동 시정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안동시 권기창 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네네. 당선되신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기분 좋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그동안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연구, 기획하고 준비했던 수많은 정책가들을 시정에 접목해서 정말 활기차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년이 아마 2,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는 자부를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좀 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획기적인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저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소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타파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년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동안의 성과라면 어떤 점을 꼭 들고 싶으세요? 뭐 여러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국가산업단지,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또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 지역 해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게 된 것은 정말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경상북도에서 공모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후보지로 또 선정이 되었고 또 문화 부분에서는 작년에 하이빌신구 탈놀이가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서 유네스코 상가랑을 달성을 했고 또 농촌 문제에서 농업을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농촌 일손 부조를 개개됐고 또 365일 농기계를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호통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이제까지 안동 시민에게는 애물단지였는데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대구시와 맑은 공급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도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민원 법적 처리 기간을 대부분 2분의 1로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과거보다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속도가 좀 빨라졌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작년에는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3대 문화권 사업이 개장이 되면서 국제회의를 5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이제 안동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축제하는 것들이 안동 국제 타수 페스티벌, 그다음 차전장고 노국 축제를 거리형 축제로 변화시켜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선 8기 전국 초지방자치단체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그러한 또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모두가 시민 여러분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3월이었죠.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선정이 무엇보다 큰 성과인데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후속 조치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백신, 햄프 등의 원료 의학 중심의 어떤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로벌 백신 바이오 허브로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전체 70여 개 기업을 유치 완료 후에 4조 2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8조 6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되는데 지금 현재 LH와 경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어서 기본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많은 네네. 그 안동 시민들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라서 네네. 안 여쭤볼 네네. 수가 없는데 네네. 최근에 그 국가산단 그리고 또 안동댐 주변 지역에 대한 그 시장님 측근들의 그 땅 투기 의혹이 일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의심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하. 측근이라 그러면은 그 범위를 언제까지 안동 시민은 모두가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정말로 부정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을 했다면 그것이 맞지만은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아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측근이라고 하면은 안동 시민이 한 거는 제가 다 측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약적인 논리는 좀 맞지 않는가. 또 실제로 이것은 국토부에 보고가 다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네, 측근들의 땅 투기 의혹 전혀 사실이 네. 아니다. 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평생을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민주당 측에서 이쪽 지역위원회에서 네. 이 땅 투기 의혹 해명하라는 그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거 네. 무단 철거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이 네. 사건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무단 철거는 누가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이것을 법적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에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당으로서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비방을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처신은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 예.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카더라 통신을 하면은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공당에 대해서는 공당의 가치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지 네. 그냥 막연한 그런 찌라시 정도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확인도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여쭤본 김에 하나 더 마저 여쭤볼게요. 네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그 라디오 뉴스 한 건데 네. 그 우리 시장님 친동생이 네. 김위한 민주당 그 안동예천 지역위원장 있잖아요. 네네네. 이 권기창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네네, 그렇죠. 경찰이 고소했다는 이 뉴스가 있는데 이거 좀 보고 좀 네.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위의 사실을 현수막으로 유포를 했기 때문에 고소 대리인으로서 제가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아하. 네. 네. 그렇군요. 여기에는 이제 네. 우리 권기창 시장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번 그렇죠. 제가 고발 하는 건에는. 건데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동생 이름으로 한 거죠. 동생 이름으로 이제 친체 바로 친동 저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으로서 예. 한 것이고 그 그렇군요. 내용은 불법 현수막 즉 안동시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러한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또 언론을 통해서 시의회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또 이것도 네네.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 그거는 상황입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일로 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다소 갈등이 있으면 이건 갈등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또 시의회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공예장을 확대해 나간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다소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지금까지는 간행 위주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제는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일을 한다면은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갈등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는 갈등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해소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완전히? 네, 거의 예.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동시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다가 이제 한 달에 몇 번 이상씩 전 시의 의원들에게 안동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라. 예. 또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오해로 인해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이제 또 오해도 양측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네네네. 잘 아마 풀어가시려 믿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인터뷰 주제가 사실은 안동소주 세계화 이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좀 많이 여쭤봤는데 그렇네요. 자, 안동소주 세계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술이라는 것은 우리 인종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이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으면 소통이 잘 되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에 가면은 위스키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네. 또 일본에 가면 사케를 사가오고 중국에 가면 마오타이 술을 사오는데 우리는 안동 소주라는 유명한 술이 있는데 결국은 작게는 안동 뭐 경북 정도를 대표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못 된다는 이야기죠. 술은 정말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술인데 그것이 세계화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안동 소주를 세계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나 유치하는 이상으로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소중한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보존과 전승의 차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이제는 산업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경상북도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소주 세계화 산업화에 네. 박차를 가하겠다. 네, 그 술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이건 네. 뭡니까? 그러니까 술을 결국 안동 소주를 널리 홍보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안동에서 술을 사러 오면은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안동 소주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전시, 체험, 판매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하려면 대규모 쇼핑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동 소주, 그다음에 안동의 특산물, 안동의 음식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전시, 체험, 판매를 할 수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영세적인 방법으로는 홍보를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기차역에다가 이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 일종의 쇼핑몰이겠죠. 특산물 예. 쇼핑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판매 전략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술 테마파크가 아주 좀 구체적으로 기획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구 안동역에다 이걸 만들겠다. 그렇죠. 네네. 테마파크를. 그렇죠. 예, 안동역의 공간을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안동 역사의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플랫폼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구조를 그대로 하면서 기차역의 장소성도 살리고 안동 소주의 특징도 살리고 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해외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왜 좀 뭐 스코틀랜드, 일본, 규슈 일본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보고 네. 배우셨잖아요. 네, 뭐 어떤 맞습니다. 생각 가지셨어요? 다녀오시고. 결국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해외 시장을 진출은 하고 있지만은 아주 정말로 영세한 수준에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스토리가 개발돼야 돼요. 안동 소주에 담긴 이야기, 그다음에는 포장 디자인, 그다음에 용기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스토리도 미약하고 포장, 용기 디자인의 모든 부분이 미약하거든요. 이것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술의 맛은 세계화 정도 수준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정말 포장이라든가 스토리가 미약하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는 홍보 마케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다른 지역의 위스키나 마오타이, 사케 이상의 경쟁력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정주 인구 30만을 만들고 신성장 산업과 기업 투자 확대되는 경제인구 50만을 만들고 안동 관광자원나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목표로 지금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발전 특구도 유치해야 되고 또 햄프 규제 자유특구 고도를 알리한 글로벌 혁신 특구 그다음에 문경, 안동, 중부 내륙 철도 구축, 또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74단 부지 활용, 또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의과대학 유치,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의 이전, 그리고 교육 자유 특구 등
정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이 수많은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서 도전한다면 언젠가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와 같은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동시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네요.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다 좀 시간이 없습니다. 예, 성공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보의 눈으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먼저 해볼까 생각하다가 매도 네.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그 문제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용이 아주 점점 깊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당 안팎에서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인 혁신위원장 인사로는 뜻밖의 인선이긴 했어요.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러저러하게 발표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세평을 들어보면 인품이나 뭐 삶의 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균형 감각. 네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인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평은 굉장히 개인으로 삶의 평가를 한다면 훌륭한 부분이 많지만 공인으로서 평가받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무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가 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당을 위한 목소리라고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목소리가 뭐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목소리다 이렇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이상민 의원은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일찍부터 냈거든요. 그리고 매 사안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약간 관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런 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애정 있는 비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되돌아봐야 하는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보다는 좀 그냥 질러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반응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당내 그 비명계 뭐 말씀하신 이상민, 뭐 김종민, 조응천, 박용진 등등해서 이런 의원들도 민주당에 몸을 많이 오랫동안 담아오고 그 누구보다 당을 사랑할 것 같은데 글쎄요 개인의 용달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이게 혹시 뭐 공천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럴까 싶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공천과 관련된 거고요. 이게 사실 그런 분들이 지금 상황이 우리 당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 중심으로 지역구에 소위 이재명을 파는 후보들이 많은 거예요. 이재명을 파는 후보들.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서 이재명의 복심이 나한테 있다. 지금 현역 의원은 물갈이 대상이다라는 식으로 소문을 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원들, 저희는 경선을 해야 되니까 당원들 사이에 그렇게 해서 세를 규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겪는 갈등들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도 참 문제가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재명 파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당 내의 당원들의 구성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또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경선이든 뭐든 당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얻으려고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략이 이재명 이름을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땐 별로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이런 상황이 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바깥으로 표현될 때는 개딸의 문제처럼 나오는 거고요. 예, 지역 내에서 이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혁신위 구성 얘기가 나온 지 벌써 이제 3주 지나고 있는데. 네. 자, 일단 뭐 이래경 내정자가 이제 낙마를 했고, 이제 구성이 어떻게 제대로 될까 싶기도 하고, 혁신이 앞으로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오겠다는 사람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겠죠.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내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지지층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의원들 내의 지지 기반이 그러면 그만큼 강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우려들이거든요. 그렇죠. 당내 지지 기반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원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아도 의원들로부터 어느 정도 그 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늘 우리한테 이게 걱정거리였는데 그러다 보니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대표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앞장서서 막아주고 설득하고 하는 그 지도부 힘이 필요한데 그게 그럼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누가 혁신위원장을 흔쾌히 오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해줄 분들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어려운 중에도 만약 우리가 이제 좋은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일단 전권을 혁신위에 위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에 대해서 지지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천 관련해서 현 의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재명 대표 마음이 나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우리는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을 혁신위가 발표를 하고 그것을 약속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당내 상황이 저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대의원 이제 폐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각자 주장하는 데에 일리가 있고 다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남은 거지. 뭐 그리고 저는 당내 문제는 이제 혁신이 구성되면 거기 좀 맡겨놓고 의원들은 산적해 있는 국가 과제들을 좀 빨리빨리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원 100% 대의원 폐지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혁신위의 성공 여부는 역시 전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가 될 텐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권을 줘야 되는데 당내 적극 지지층에서는 이 혁신위의 전권을 주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반대한다기보단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 지지자들과 의견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참 어렵네요. 어떻게 이 난국을 그러니까 이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혁신위원장을 모시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네. 자,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혁신이 얘기는. 네. 자, 이동관 특보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일단은 뭐 그 전적이 있잖아요.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네. 10년 전에 그 언론장악 그 주인공이었고, 이번에도 아들 학폭 논란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보다 수위를 훨씬 넘는다는 그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저도 이거 그 취재한 기자들 이야기와 그다음에 인권위에 진정서 넣었던 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수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인데 단수 검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인사검증 중단하고 지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더 끌고 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도 정순신 변호사 때는 그래도 빠르게 정리가 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걸로 봐서 혹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이동관 특보는 언론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이 화려하잖아요. 아주 화려합니다. 예. 그렇죠. 국정원 내부 문건에 보면 이분이 비판 언론을 좌편향으로 몰아서 낙인을 찍고 거기에 이제 보수 언론지를 통해 동원해서 여론을 좀 조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일처리에서는 워낙 달인이어서 그래서 이런 분이 언론과 관련된 중대한 자리인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은 우리는 굉장히 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모든 프로세스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쩌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다. 국민적 여론이 학폭과 관련해서는 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예.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그냥 용인해주고 임명을 강행한다? 저는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거셀 텐데, 이것을 이렇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여당에서 이런 거는 좀, 이 분위기가 어떤지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해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론이 이렇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여론이 이렇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좀 있고,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건전한 이 경쟁과 뭐 이런 견인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상적인 거죠. 아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니까 저게 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저런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까? 절름발이식의 국정 운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뭐 다들 똑똑한 분들이시죠. 아주 통찰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렇죠. 다들 그런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다. 왜?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만 지나면 아마 여당 내에서도 건강한 목소리가 많이 나올 길을 좀 기대를 하고요. 한상혁 현 방통위원장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사임을 시켰는데 편향성으로 따지면은 이동관 특보는 훨씬 편향적이고 또 정치인이고 게다가 여기다가 또 아들 학폭 사건까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편향적이기도 하고 그것만 따져봐도 방통위원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거기다 이분이 자식의 학폭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완전히 청와대 실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폭위는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이동관 특보의 부인이 학교를 찾아가서 이 사건을 문제 제기한 교사의 명단을 요구하고. 알겠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썼다. 시간이 지나서요. 자, 지금까지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